안녕하세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시인이란 어쩌면 자본주의의 가장 변방에 있는 존재가 아닐까요? 모두가 욕망의 끝을 향해 질주할 때 생활의 남루함을 감수하고 욕망의 반대편에 있는 삶의 진실을 향해 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존재. 공업고등학교를 나와 원자력발전소에서 4년을 일하다 뒤늦게 대학 문예창작과에 들어가 시를 쓰기 시작했다는 한민복 시인이 제게는 그런 존재로 보였습니다. 소설가 김우는 한민복 시인의 인생에 대해 이런 말로 헌사를 했다고 합니다. 가난과 불우가 그의 생애를 마구 짓밟고 지나가도 그는 몸을 다 내주면서 뒤통수를 긁고 있다. 그는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은자이고 숨어서 내다보는 견자이다. 가난 속에서도 삶에 대한 긍정으로 그 속에서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길어올리는 한민복 시인의 산문집 눈물은 왜 짠가. 두 번째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나는 슬픔도 배불렀다. 아래층에서 물틀면 단수가 되는 좁은 계단을 올라야 하는 전셋방에서 만학을 하는 나의 등록금을 위해 사글세방으로 이사를 떠나는 형님네. 달그락거리던 밥그릇들, 베니어판으로 된 농짝을 리어카로 나르고 집안 형편을 적나라하게 까보이던 이삿짐. 가슴이 한창 덜컹거리고 이사가 끝났다. 형은 시장에서 짜장면을 시켜주고 쉽게 정리될 살림살이를 정리하러 갔다. 나는 전날 친구들과 깡소주를 마신 대가로 냉수 한 대접으로 조갈증을 풀면서 짜장면을 앞에 놓고 이상한 중국집 젊은 부부를 보았다. 바쁜 점심시간 맞춰 잠자주는 아기를 고마워하며 젊은 부부는 밀가루, 그 연약한 반죽으로 튼튼한 미래를 꿈꾸듯 명랑하게 전화를 받고 서둘러 배달을 나갔다. 나는 그 모습이 눈물처럼 아름다워 물배가 부른데도 짜장면을 남기기 미안하여 마지막 면발까지 다 먹고 나니 더부룩하게 배가 불렀다. 살아간다는 게. 그날 나는 분명 슬픔도 배불렀다. 제비야, 네가 옳다. 강화도 우리 동네에는 20여 호의 집이 있다. 그중 제비가 집을 짓지 않는 집은 빈집 2집과 남자 노인이 혼자 사는 집, 그리고 역시 남자 혼자 사는 4집뿐이다. 재작년 봄, 제비가 날아와 집을 지으려고 거실까지 들어와 내 삶을 염탐할 때 나는 몹시 마음이 들떴다. 그러나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 집을 짓지 않는 제비는 딴 곳으로 날아갔다.
나는 못내 아쉬웠다. 적적할 때 제비 소리라도 들어보려던 마음과 나 아닌 다른 생명체와 한 지붕 밑에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의 낙담은 컸다. 작년에는 제비를 속여보려고 노력도 했었다. TV를 크게 틀어 여자와 아이들 목소리도 내고 빨래를 널어보기도 했다. 그런데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였다. 제비는 한 가정을 이루지 않고 살아가는 나의 삶을 언제 떠날지 모르는 뿌리가 없는 삶이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 같다. 성선설.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님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며 소설 공부를 하다가 때려치우고 문예창작과에 입학했다. 시를 써볼 요량이었다. 마음과 달리 시는 잘 써지지 않았다. 시국도 어지러운 판에 시만 쓰고 있을 수도 없고 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현장에 들어가 노동을 하며 노동운동을 하려고 했다. 공고를 나와 전기용접 자격증을 갖고 있어 운동권 선배들이 남다른 애착을 갖고 새로운 삶을 권유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샘 농성 중 경찰에 연행되었다. 후배 여학생이 집에 들러 책을 정리하자 자초지종을 안 어머니가 기절을 하셨다. 그 후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한 달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옛 친구가 찾아와 내가 직장 다니던 곳에 놀러 가자고 했다. 나는 직장을 다닐 때 그 친구가 다니던 대학 친구들과 문학 동인을 같이 했었다. 7명 중 5명은 시를 쓰고 둘은 소설 공부를 했다. 언제였던가 동인들이 지방 도시에서 시화전을 열었었다. 다방을 빌렸는데 벽면이 남는다고 나한테도 시를 써보라고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 시인이 된 선배가 그 시화전에 와서 시 잘 쓰는 친구들 작품은 형편없다고 말하고 그중 내 작품은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아마 그 자리에 유독 나만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친구는 그때의 일을 상기시키며 내게 시를 써보라고 했다. 88년 여름 나는 친구 집에 머물며 짧은 기간에 108편의 단시를 썼고 그 시를 응모해 문단에 데뷔했다. 위의 작품도 그때 썼던 시 중 한 편이다. 아기가 태어날 때 10손가락을 다 꼽고 세상에 나온다는 발상에서 쓴 짧은 단상의 시다. 그 무렵 나는 어떻게 그리 짧은 기간에 그리 많은 시를 쓸 수 있었을까? 시는 어지러운 마음 속에 분주한 마음에 깃들기를 즐기는 것은 아닐까? 시를 배우기 위해 문창과에 다닐 때보다 시에 대해 회의하고 삶이 막막할 때 시를 많이 썼던 것을 보면 내 경우는 분주하고 힘든 삶 속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열망하고 있을 때 마음에 시가 더 잘 떠오른다.
마치 제비가 사람살이 왁자지껄한 집에 찾아들어 새끼를 치는 것처럼. 올봄 나는 제비를 기다리지 않기로 마음먹는다. 제비가 여성 호르몬 냄새가 나는 집만 골라 집을 짓는 것 같아 여자 후배에게 집에 한번 왔다 가라 했던 부탁도 취소해야겠다. 내 집에 사람 살아가는 소리 시끌벅적하면 제비도 시도 내 집에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이다. 제발 분주하라 내 삶이여 봄처럼. 소젖 짜는 기계 만드는 공장에서 형과 산속에서 돼지를 기르고 있을 때였다. 자재를 많이 사놓았는데 공장을 팔아넘겨야 할 형편이라 사람을 급히 구할 수도 없고 공고 나온 처남이 좀 도와줘. 전화를 받고 작업복 2벌을 챙겨 물어물어 수유리에 있는 공장을 찾아갔다. 공장은 거리를 지나며 흔히 볼 수 있는 공업사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쇳덩어리를 깎는 밀링과 선반, 쇠에 구멍을 뚫는 드릴링 기계, 쇠를 갈아내는 연삭기, 쇠끼리 붙이는 용접기 등이 공장의 주 기계들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기계들 앞에서 얼마나 속으로 울음을 삼켰던가. 나는 전교생 전원이 장학금을 받는 한국전력 부설 공업고등학교에 다녔다. 공고가 무엇을 배우는 곳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학을 했다. 단지 무료로 다닐 수 있다는 이유 하나로 학교를 선택했던 것이다. 성격이 소심한 나는 빠르게 돌아가는 1분에 3,600바퀴 회전하는 기계들이 무서웠다. 나사를 깎고 볼트를 만들고 전기불꽃 튀기며 용접을 하고 100분의 1mm를 재고 각종 펌프를 분해 조립해보는 수업들이 내겐 맞지 않았다. 적성에 맞지 않아 하루에도 몇 번씩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없었다. 학교를 그만두려면 그간 들어간 학비를 물어주어야 했는데 그럴 돈이 집에 없었다.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못 물어낼 경우 보증도장을 찍어준 사돈 친척과 고향 친구 영환이 아버지가 대신 물어주게 되어 있어 그럴 수도 없었다. 실습 시간은 왜 그렇게 많은지 수업 시간의 절반을 기계 앞에서 우울하게 보내야 했다. 나보다 나이를 서너 살씩은 더 먹은 공장 식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일을 시작했다. 내가 처음 지시받은 일은 아주 단순했다. 손 그라인더로 거친 쇠의 표면을 반듯하게 갈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 사실 일은 단순했지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라인더 날이 쉬이 닳아 자주 바꿔 끼워야 했고 쇠 불꽃이 튀며 목장갑과 작업복을 뚫고 들어와 따가웠다. 오전 일을 끝내고 밥을 부터 먹는, 그러니까 바로 계산하지 않고 한 달간 먹은 식기수를 계산하는 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다. 공장장이 이 기사를 쳐다보자 이 기사가 나를 잠시 살핀 후 공장장에게 말을 건넸다.
콘크리트나 치지요. 아줌마, 여기 콘크리트 3그릇. 밥을 그렇게 빨리 먹는 사람들은 처음 보았다. 비빔밥 1그릇을 순식간에 해치우는 것이었다. 누군가 보았다면 얼굴과 손에 기름이 묻어 저리 동작이 빠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으리라. 가난하게 산 사람들은 밥을 빨리 먹는다. 왜냐하면 형제들에게 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빨리 먹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최아림 시인의 산문 구절이 떠올랐다. 천천히 먹고 와. 먼저 갈게. 공장장과 이 기사가 나를 보고 씩 웃으며 먼저 식당을 나갔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반나절 동안 드르륵 드르륵 쇠를 갈며 떨던 손으로 숟가락질하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내가 떨리는 손을 감추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그래서 비빔밥을 시켰고 먼저 자리를 떠준 것이다. 공장 생활이 열흘쯤 지났다. 나도 밥을 빨리 먹고 공장에 딸린 방에서 장기를 두거나 옆 공장 사람들과 음료수 내기 족구 시합을 할 수 있는 점심시간이 기다려졌다. 그쯤 서로 간의 격이 어느 정도 헐어졌고 그들이 내게 사적인 말을 걸어오기도 했다. 민복인 어느 다방 아가씨가 제일 예쁜 것 같아? 저야 더워 땀을 많이 흘리니까 보리차 많이 갖다 주는 아가씨가 제일 예쁘죠. 그들은 말끔하던 작업복에 불티구멍이 숭숭 뚫리고 손톱과 손주름에 푸르스름하게 기름때가 배어가는 내 모습에 친근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오후 3시가 되면 이 기사는 내게 참 준비를 하라고 했다. 공장장이 술을 한 잔 먹자고 하면 계란을 삶고 소주 2병을 사왔다. 어쩌다 공장장이 속이 좋지 않아 라면을 끓이라고 하면 술 좋아하는 이 기사의 얼굴에 금방 섭섭함이 돌았다. 야, 이 기사, 오늘은 민복이가 힘든 일에서 술 먹는 거다. 라면은 내 것만 끓이고 알아서 해. 라고 하면 이 기사는 금세 기분이 좋아져 나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소주 한 컵을 들이붓고 조심해서 까도 기름때 지문이 묻는 계란을 소금에 쿡 찍어 먹는 맛은 일품이었다. 술로라도 힘을 북돋우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빡빡하게 돌아가는 공정이 소주와 계란 맛을 한층 드높인 것도 사실이다. 달력에 써놓은 계획보다 일이 늦어지면 야근을 강행하기도 했다. 이 일 무서운 건데 생각보다 잘하네. 라고 칭찬을 들을 땐 그냥 웃고 말았다. 그들이 묻지도 않았지만 20여 년 기름밥을 먹었다는 말로 미뤄보아 아주 어려서부터 공장 일을 시작한 그들에게 내가 공고 나왔다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 크게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양희은의 가요 응접실이 시끄럽게 진행되고 있을 때 라디오 소리, 기계 소리보다 더 큰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야, 받아. 나를 찾는 전화가 3번째 걸려온 날. 그러니까 내가 공장에 온 지 2주쯤 된 날, 공장장이 회식을 하자고 했다. 민보가, 그런데 왜 너한테 전화 건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냐? 지난번 전화 건 여자도 그렇고
오늘은 나이가 꽤 많이 든 아저씨 목소리 같던데. 멍게 해삼을 파는 시장통 허름한 횟집에서 술이 두어 순배 돌자 공장장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나는 뭐 숨길 것도 없고 해서 사실 글을 쓰는데 출판사에서 대개 그렇게 사람을 찾는다고 했다. 무슨 글을 써? 시요. 그럼 시인이냐? 그냥 뭐... 너 숨기는 건 많은 놈이다. 아니요, 뭐 자랑도 아니고 해서요. 참, 하나 있기는 있어요. 뭐? 사실 나 공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밀링, 선반 같은 기계를 조금 다룰 줄 알아요. 두 분 앞에서 자랑을 하면 라스베이거스 가서 짤짤이 잘한다고 자랑하는 격이고 해서 말씀 안 드린. 고단하여 내가 내 코 고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나길 몇 번. 공장에 딸린 방에서의 한 달도 금방 지나갔다. 공장에서 만들지 못하는 전기 모터, 베어링, 고무 호스를 사와 그동안 만든 부품들과 조립하여 완제품을 만들었다. 박스 포장이 끝난 제품이 공장 창고에 쌓여가고 공장을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막상 그들과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한 달 동안 기계 소음 속에서 동고동락하며 든 정에 마음이 서운했다. 각자 월급을 받고 나서 점심이나 같이 하자며 우리는 식당으로 향했다. 천천히 밥을 먹었다. 그들도 밥을 천천히 먹었다. 나는 맥주 한 잔 먹은 것을 핑계 삼아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시장으로 가 속옷 2벌을 샀다. 내가 헤어지기 섭섭하다며 메리아스를 건네자 공장장은 미리 준비한 선물을 내게 건넸다. 이 기사하고 같이 만년필하고 연필을 샀어. 좋은 시 많이 써. 나는 공장장과 이 기사와 공장 건물을 뒤돌아보며 무거운 발길을 옮겼다. 좋은 시는 당신들이 내 가슴에 이미 다 써놓았잖아요. 시인이야 종이에 시를 써 시집을 엮지만 당신들은 시인의 가슴에 시를 쓰니 진정 시인은 당신들이 아닌가요? 당신들이 만든 차규기가 깨끗한 소젖을 짜 세상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 거예요. 상념에 젖어 있을 때 내가 가야 할 곳으로 나를 실어다 줄 버스가 흐릿하게 다가오고 있었다.